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중보건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수업을 듣는 건 시험 준비가 거의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끝났죠. 다 공부하셨죠. 이미 아마 이제 기본서를 최소 1회, 2, 3회, 뭐 많이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학습을 다 마치셨을 거고, 강의도 다 들으셨을 거고, 단원별로 문제도 다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전을 준비하셔야 될 시간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죠. 5월, 6월 정도의 시험을 모두 보실 테니까.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은 이제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보듯이 연습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수업에 임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시간을 제한을 드리고 문제를 푸실 거예요. 푸시고 나서 제가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드리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공부를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모의고사 문제 푼 다음에 몇 문제 맞았어, 몇 문제 틀렸어, 이걸로 땡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다 맞은 문제, 틀린 문제, 나의 합격 정답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는 기본이고요. 절대 이 문제 똑같이 안 나오죠. 물론 똑같은 문제들도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주변 내용들을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매번.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가급적 관련된 주변 내용들을 같이 정리를 해드리면서 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문제 풀어보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잡아드리진 못해요. 하지만 그 주변 내용들 같이 잡고 갈 거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연독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럼 문제는 식물독에 대한 게 나왔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동물성 독이라던가 곰팡이균에 관련된 독성분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고 가셔야지 주변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푸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딱 15분 드릴게요. 실제 여러분들 시험은 한 20분 정도, 과목당 20분 정도 배분을 하시겠지만, 지금은 좀 더 빨리 푸시는 연습을 하실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빨리 문제를 풀어야지 다시 검토. 분명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많은 시험을 봐봤겠지만 실수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다 푸신 문제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항상 정말 그 단어 하나 잘못 읽어서, 잘못 이해해서, 아차해서 틀리는 문제들 만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연습을 다 하셔서 최대한 모의고사 푸는 내내 계속 여러분들의 점수를 올려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15분 동안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제가 문제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다 풀어보셨을 거고요. 문제 다 푸신 다음에 시간 남는다고 엎드려 있거나 그러지 마세요. 본 문제 또 보고 조금 지겨워도 참으세요. 얼마 안 되는 시간이니까 참고 보고 또 보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어디 가서 시험 보면은 빨리 풀고 이렇게 검토 안 하고 꼭 이렇게 그냥 시간 보냈다 나중에 보면은 아차해서 틀린 문제가 반드시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중해서 문제를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난이도는 좀 어땠나요, 여러분? 어려웠어요? 이게 사실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제 난이도가 어렵다 쉽다가 약간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오거나 그럴 때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문제가 너무 꼬아져 있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어려운 건 정말 단순 암기해야 하는 게 나왔을 때. 그쵸? 이게 제일 난감하죠. 차라리 문제를 꼬아내도, 이렇게 비비 꽈서 내도 문제 지문이 길고 그러면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 답이 들어있어요. 어렵게 보이는 문제일수록. 근데 단순 암기가 필요한 문제가 많이 나오면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건 완벽하게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풀기가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오히려 이렇게 기출문제라던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보면서 눈에 익히는 방법이 가장 좀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1번부터 답을 좀 먼저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1번 문제부터 보시면 1번의 정답 5번이고요. 2번에 2번, 그리고 3번에 3번이고요. 4번에 4번, 5번 4번, 6번에 3번, 7번에 4번, 8번에 2번,
9번에 2번, 10번에 2번, 11번에 5번, 12번에 5번, 13번에 5번, 14번에 2번, 15번에 2번, 16번에 1번, 17번에 1번, 18번에 2번, 19번 4번, 20번에 몇 번이에요? 20번에 1번. 그쵸? 네, 1번까지 해서 어때요?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으셨죠? 좀 어려웠다 싶은 문제 있었어요? 뭐가 어려워요? 우선 암기를 요번 문제가 사실 암기를 요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거 빼고 문제가 난 맞는 것 같은데 틀렸거나 이거 풀면서 도저히 모르겠다거나 그랬던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 게 그러면 제가 문제 풀면서 그 해당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더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8번. 자, 이 역학은 참 제가 되게 열을 올려서 설명을 드리는데 요 문제 이 내용 연관성 그 인과관계 증명하는 내용들은 많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비슷비슷해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5번. 네, 또 16번, 15번, 15번. 네. 또 있어요? 얘기 안 하시면 다 맞은 거죠? 더 없으면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1번 문제부터 우선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원인 물질. 그래서 우리 식중독 볼 때 크게 나뉘었던 분류가 뭐가 있었어요? 세균성 식중독이 있었고, 그렇죠? 또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이 있었고, 또 화학 물질에 의한 식중독이 있었어요. 세균성 식중독에는 또 두 가지가 나뉘었었죠? 세균성 식중독에는 두 가지로 나뉘었었죠?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인 표정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 4시간 동안 이거 20문제만 푸는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있고, 자, 그 중에서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원인 물질을 묻고 있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식중독 문제가 나오면은 요거 몇 개 나 맞았어 틀렸어 요것만 외우지 마시고 앞에 식중독을 한번 다 리뷰하세요. 한 문제 풀 때마다 그 내용을 다 리뷰하시면은 반복되는 리뷰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훨씬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맥각 중독, 에르고톡신, 에르고톡신 혹은 에르고타민 있죠. 맥각 중독. 맥각은 뭐 어떤 독이에요? 자연독 중에서도 맥각독은 식물성독 중에서 자연독 중에서도 식물성독 중에서도 식물성 독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곰팡이균이 있었잖아요. 자연독에 동물성 독이 동물의 독이 있었고 식물의 독이 있었고 곰팡이 독이 있었죠. 맥각균은 그 곰팡이 중독이죠. 감자 솔라닌, 그래서 감자의 녹색 부분, 싹이 난 부분에 있는 솔라닌. 그리고 복어 중독은 동물성 식중독이죠. 그래서 테트로도톡신, 독버섯에는 굉장히 많은 독의 종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무스카린이 가장 대표적인 독이다라고 했었고, 동미나리는 뭐예요? 동미나리 시쿠톡신. 시쿠톡신.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베네루핀은 다 알죠? 베네루핀 뭐예요? 아무도 나를 안 보내? 베네루핀 조개. 조개죠. 조개 중독. 조개 중독에 두 가지 있었어요. 조개 중에서도 모시조개, 바지락, 굴 얘네들은 베네루핀이고, 그다음에 섭조개, 대합조개 얘네들은 사지톡신.
사지톡신. 그래서 얘는 섭조개, 배합 쪽에 이런 애들이죠. 여러분 1번부터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저한테 리액션을 해주세요. 안 그러면 길어져요, 우리. 보거 중독이 이 자연독 중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았던 애는 그 중에서도 보거 중독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자, 보거 중독 한번 보거독 생각을 해보면 테트로도톡신이 원인 독소 물질이었고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보거에? 알, 난소, 내장 이런 데 많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산란기의 독성이 가장 강하다라고 했었고 이 보거독인 테트로도톡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 무색, 무미, 무취의 약 염기성, 약 알칼리성 물질이다라는 특성이 있었고요. 자외선이나 햇빛에 어때요? 자외선 쐬면 소멸되죠. 없어지죠, 독이. 아니에요. 여기서 고개 끄덕끄덕 하면 안 돼요. 그쵸? 자연도 이 보거독은 자외선이나 햇빛에도 굉장히 강히 안정되어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에는 어때요? 열에. 끓이면 내열성 물질이라고 하죠. 내열성. 그래서 열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끓여도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거 요리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끓이는데도 잘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중독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보통 테트로도톡신을 신경독이라고 하죠. 신경독. 그래서 지각마비라던가 위장장애라던가 호흡장애, 운동장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대표적으로 입술, 혀끝부터 마비가 돼요. 입술이랑 혀끝이 마비가 되면서 뭐 두통이라든가 오심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촉각, 미각 이런 것들이 다 둔화되면서 손발의 운동장애까지 나타나는 게 이 테트로도톡신 중독이죠. 다음 문제 보실게요. 2번 보건통계의 주요 사망관계 지표에 관한 올바른 설명.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영아 사망률과 신생아 사망률의 차이가 클수록 그 지역의 건강 수준이 높다.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알파 인덱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파 인덱스의 분모가 뭐였어요? 신생아 사망수 분의 영아 사망수. 그래서 어때요? 신생아 사망자 수 분의 영아 사망자 수를 봤어요. 분모가 분자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얘는 1보다 작을 수 없다. 그쵸? 크죠? 그래서 1보다 크고 이게 1에 가까울수록 건강 수준이 높다라고 했어요. 자, 문제 영아 사망률과 신생아 사망률의 차이가 클수록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아 사망자 수 중에서 신생아 사망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라는 거죠. 자, 1년에 영아 사망자가 이만큼 있었어요. 근데 영아 안에 신생아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영아 안에는 신생아가 포함이 돼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영아는 태어나서부터 1년 미만, 신생아는 태어나서 4주잖아요. 그래서 영아 안에 신생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영아 사망률이라면 신생아 사망자 수는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 차이가 이렇게 큰 것과 얘가 이만큼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건강 수준이 높다고 볼 수가 있냐는 거지. 어느 게 더 높아요? 이게 A, 얘가 B. B가 건강 수준이 높겠죠? 왜? 영아 사망은 보건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만 신생아 사망의 특성은 뭐예요? 보건 환경, 주변 환경보다는 그냥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림보다는 이제 신생아 사망수가 이만큼인데 영아 사망이 이만큼이냐, 이게 영아 사망이냐, 혹은 영아 사망이 요만큼만 되느냐. 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겠죠. 요거보다는. 제가 이거 할게요. 자, 이게 영아 사망 A, 얘가 영아 사망 B라고 했을 때 영아 사망 안에서 신생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그 지역의 건강 수준이 높다. 그 말은 결국 알파 인덱스가 1에 가까울수록 그 지역은 건강 수준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번 신생아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선천성 기형, 출생 시 손상 등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아 사망률 안에서 신생아 사망률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 클수록 건강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비례 사망률은 전체 사망자 수 중 50세 이상에서 사망한 경우의 백분율이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비례 사망 지수죠. PMI. 비례 사망 지수 PMI죠. 그래서 전체 어느 특정 한 해의 전체 사망자 수 분의 그 해의 50세 이상 사망자 수. 그게 비례 사망 지수죠. 문제에 설명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 비례 사망 지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비례 사망 지수가 값이 어때야 건강한 거예요? 이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 클수록 보건 수준이 좋다, 건강한 사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PMI의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 수준이 높다, 건강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성 사망비는 총 출생아 중 주산기 사망 수의 총 출생아 중 주산기 사망 수이다. 모성 사망비는 어떻게 구해요? 우선 주산기가 뭐예요? 주산기라는 것은 그 재태기간에서의 기간을 이제 나타내는데 임신 28주부터 아기들 태어나고 나서 7일까지, 생후 7일까지의 기간을 주산기라고 해요. 그럼 이 모성 사망비는 뭐예요? 연간 모성 사망비는 어떻게 구해요? 분모가 뭐예요? 모성 사망비. 연간 출생아 수분의 분모가 모성 사망이죠. 모성의 어떤 유의 사망? 임신, 출산, 분만과 관련된 모성의 사망이죠. 그래서 모성 사망 수인데 이 모성의 사망이라는 것은 임신, 출산, 분만과 아니죠. 임신, 출산, 그리고 분만 후 산욕기와 관련된 모성 사망의 수를 가지고 구한다고 했어요. 보통 이제 상수 곱하는 게 뭐 이런 식으로 곱해지면은 뭐 10만 명, 출생아 10만 명당 몇 명의 모성이 사망했는지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모성 사망비 구하는 공식 보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 2번이었고요. 자, 3번. 노인의 질병 양상 및 의료 이용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발병 시기가 불확실하며 질병 관리에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죠.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급성질환의 유병률도 높다라는 거. 그래서 그 성인병, 그냥 노인의 질병이 아니라 그냥 성인이라고 하면은 급성질환에 대한 발병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노인 같은 경우는 급성질환이든 만성질환이든 전체적으로 발병률, 유병률이 높아지는 거죠. 질병의 임상 양상이 개인별로 비슷하다르다가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거에도 들어가 있나요? 비슷하다 어때요? 다르죠. 전체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노인들 같은 경우는 같은 질병이어도 노인마다 나타나는 양상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의료기관 평균 방문 횟수는 전체 인구보다 높으며 보건기관에 대한 방문 횟수도 높다. 그래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 대한 방문, 그러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또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 건수가 더 높아지고 또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다니는 경향도 있고요. 노인들이 치료받지 않는 이유 가운데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렇죠. 병원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우리는 본인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 본인 부담률을 지불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우선 한 사람에게 하나의 질병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 동시에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고 질병의 병태, 증상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이 같은 질병이어도 젊은 사람이랑 노인들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만성적이라는 것, 질병이 대부분 만성적이고 퇴행적인 경과, 그러니까 퇴행적이라는 거 점차 계속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또 노화랑 구분하기가 어려운 특성도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지. 약물 사용 같은 경우도 약물의 부작용이 젊은 사람들보다 거의 7배 정도가 높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 한 사람의 전문 지식으로 전문 지식에 의한 치료가 아니라 의료팀의 전반적인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의사, 간호사, 재활의학과라던가 이런 다양한 팀들이 같이 팀워크를 통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특성이 있었고, 그 질병의 특성을 봤을 때 성인 질환 같은 경우는 순환기계 질환의 유병률이 가장 높았어요. 근데 노인으로 들어가면은 노인들 같은 경우는 근골격계 질환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었고요. 자, 4번 신체 계측에 의한 영양판정법에서 체중, 신장의 세제곱분의 체중 곱하기 10의 7승은 무엇의 판정에 사용되는 지수인가? 이거 로허 지수에 대한 설명이고요. 로허 지수 하면 학령기 이후의 아이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신체 계측, 영양 판정법이죠. 1번에 있는 브로카 지수. 브로카 지수는 보통 성인의 비만도 지수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브로카 지수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구하는 공식을 좀 따로 나눠서 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신장에서 신장 빼기 100 거기에 곱하기 0.9를 하고, 여자는 신장에서 100을 뺀 다음에 곱하기 0.85 해서 표준 체중을 구했었죠. 표준 체중을 구하고 나면은 비만도, 표준 체중과 본인의 체중의 비를 봐서 비만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비만도 구하는 공식 1이 있었고 2가 있었고, 이런 건 여러분들 교재에서 한 번씩 공식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비만도라는 거 브로카 지수에서 나오게 되는 값이죠. 비만도. 카우프 지수는 뭐예요? 누구에게 해요, 주로? 카우프 지수 영유아 대상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신장의 제곱분의 체중 곱하기 10의 4승으로 구해지는 게 카우프 지수. 베르백 지수는 신장분의 체중 더하기 흉위, 흉위를 더해서 곱하기 10의 2승, 10의 제곱을 통해서 구하는 게 베르백 지수.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영양판정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BMI, 체질량 지수.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BMI죠. 체질량 지수. 그래서 이 체질량 지수의 정상 범위가 어디인지, 비만의 범위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같이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체질량 지수는 WHO 기준도 있고 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영양조사 할 때 하는 기준도 있어요. 조금 달라요. 왜냐면 그 WHO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웬만해선 비만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그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18.5에서 24.9 요 범위가 정상 범위예요. 18.5에서 24.9까지가 정상 범위. 그럼 18.5 미만, 18.4까지는 저체중, 그리고 25부터는 비만. 이렇게 구분되죠. 그래서 어디가 정상이고 비만인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 여러분 풀기 난해했던 5번 문제 보실게요. 자, 그 질병과 관련된 다양한 질병의 모형들, 이론들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중에서도 생물의학적 개념, 그래서 생의학적 모형을 묻고 있는 거예요. 생물의학적 모형 혹은 생의학적 모형이라고 하죠. 19세기 미생물학과 세포 생물학의 발전은 현대의학의 설명드린 생물의학적 개념을 정립하였다. 자, 미생물을 발견하고 세포 생물학의 발전에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균을 막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백신을 발견했던 사람들. 파스테르와 코흐, 그 두 학자가 있죠. 이 두 학자가 이런 미생물들을 발견하면서 특정 병인론, 질병에는 특정한 원인균이 있구나, 이 균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하는구나, 특정 병인론자들, 그들에 의해서 정립된 이론이 생물의학적 개념, 생의학적 모형이죠.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생의학적 개념, 생물의학적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특정 질병은 하나의 세균에 의해 발생하며 모든 질병은 세포 수준의 구조 변화를 내포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파스테르와 코흐가 그런 세균들, 미생물들을 이제 다 발견해내면서 결국 그 안에서 이런 세균들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설명한 거죠. 질병의 원인을 기계적인 것으로 돌리는 질병관으로 인해 건강은 곧 질병이 없는 상태로 정의된다. 그래서 생의학적 모형할 때 데카르트의 정신신체 이원론, 심신이원론으로부터 기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게 뭐여서 그냥 심신이원론으로부터 나온 거고, 몸에 질병이 있으면은 건강하지 않은 거, 병에 걸리지 않으면 건강한 거, 딱 이분법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 생물의학적 모형이에요. 생의학적 모형. 그래서 그 질병이라는 것을 정상인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벗어나 있는 상태. 그래서 질병을 기계적인, 기계 부품이 고장난 것처럼 부품이 하나 빠지면 고장이 난 거고 걔를 끼워 넣으면 건강한 거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모양이죠. 콜레라에 대한 의학적 대책은 항생제. 그래서 질병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그 균을 죽일 수 있는 그 백신 혹은 항생 물질인 거죠. 그래서 콜레라에 대한 의학적 대책이 항생제가 됐고요. 환경보건에 대한 중요성은 아직 대두되지 않았던 시기였죠. 원인이 환경이 아니라 미생물이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이 미생물이 생존하게 만들어진 환경이 원인이다까지 온 거죠. 근데 과거에는 환경적인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 거기에 콜레라 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균을 먹은 사람이 질병에 걸린 거야. 여기까지였던 거죠. 4번, 의학의 범주를 치료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의 범위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자, 이건 무슨 모형일까요? 그러면 예방, 건강 증진, 더욱더 현대, 최근으로 온 거죠. 그래서 총체적인 모형 혹은 전인적인 모형, 질병이 단순히 어떤 균 하나의 미생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그 중에는 개인의 생활 습관도 있고 환경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보건의료 체계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해서 발전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총체적인 모형 혹은 전인적인 모형이라고 했어요. 5번, 질병 발생에 관계되는 다양한 요인의 상호관계가 규명되고 만성질환이 증가하여 생물의학적 관점에 한계가 발생하였다. 자, 이거는 생물의학적 개념을 설명한 게 아니라 이런 이유로 그 생물의학적 개념에 한계가 발생했다라는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간 거예요. 혹시 여기에서 헷갈리셨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여기 만약에 앞에 그러니까 문제 보기를 질병 발생과 관계되는 다양한 요인의 상호관계가 규명되고 만성질환이 증가하여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건 생물의학적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답으로 찍게 되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정확해 만성질환이 나왔어. 생물의학적이랑은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거 했는데 뒤에 문장을 읽어보시면 생물의학적 관점에 한계가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를 얼마나 더 꼼꼼히 읽느냐의 차이예요. 이게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너무 키워드에만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전체 문장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5번 문제 보셨고요. 여러분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나가고 있는데요. 어떡하죠? 자, 그래서 6번 문제 보실게요.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그리고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이거 뭐예요? 광우병. 얘기하는 거죠. 광우병 쇠고기. 그 광우병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변종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법정 전염병 분류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 몇 군이에요? 3군이에요.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익숙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1군 감염병 하면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먹이로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질병이 1군 전염병이었죠. 그래서 주로 그 소화기계 전염병들, 식품에 의해서 발생되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그리고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얘네들이 1군이었고요. 2군 하면은 뭐예요? 딱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호흡기계 감염병들이 주를 이루고 있겠죠. 그래서 디프테리아, 백일해, 그리고 파상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등등등. 그래서 전체가 다 호흡기계 질병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호흡기계 질병들이 예방접종의 효과가 뛰어나요. 그래서 호흡기계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 안에는 호흡기계가 아니지만 예방접종의 효과가 큰 것들, 파상풍이라던가 혹은 뭐 폴리오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3군 하면은 간헐적 유행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방역 감시해야 하는 것. 3군에 해당되는 게 그래서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생각해 보면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이런 것들, 그리고 성홍열이라던가 발진 티푸스, 발진열, 그리고 가을철 풍토병들, 쯔쯔가무시증이라던가 렙토스피라증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신증후군 출혈열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풍토병 3가지들, 그리고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3군이에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탄저도 3군이고요. 공수병, 공수병도 3군이죠. 매독도 3군. 그리고 우리 문제에 있는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자, 4군 하면은 국내 새로 발생 또는 국외에서 유입이 우려되는, 그래서 검역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거나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새롭게 발병할 수 있는 것들, 대표적인 거 패스트 확열 댕기열 있죠. 패스트 확열 댕기열, 두창도 있고요. 사스가 4군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신종플루, 신종 인플루엔자도 4군. 그리고 5군 감염병 하면 기생충 감염병들이죠. 기생충 감염증, 그래서 회충, 편충, 요충, 간후충, 폐후충 등이 있고요. 지정 감염병 하면은 유행 여부가 조사 또는 감시가 필요한 지정 감염병들, C형 감염이 지정이에요. C형 감염. 그리고 수족구병 지정이고요. 그다음에 성병들, 인질, 클라미디아, 연성 하감, 성기 단순 포진, 첨규 콘딜롬 이런 성병과 관련된 것들 또 지정 감염병에 해당이 되죠. 우리 이 감염병들 의사가 발견했을 때 언제 신고해야 돼요? 즉시 신고하는 게 있고 7일 이내 하는 게 있었죠. 즉시 신고에 해당하는 것들이 1군, 2군, 3군, 4군. 그 다음에 5군과 지정 감염병은 7일 이내에 신고라는 것까지 같이 보시고요. 자, 7번 문제, 호흡기 전염병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호흡기 전염병. 그래서 소화기계 전염병과 호흡기 전염병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하는 문제였죠. 대부분 인간 보균자에게서 감수성자에게 직접 전파된다. 소화기계는 어때요? 소화기계는 대부분 매개체가 있죠. 매개체가 있는 간접 전파. 대부분 식품, 음식물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경우가 많죠. 연령, 성, 사회, 경제적 상태에 따라 발생률 차이가 많이 난다. 호흡기계 감염병의 특징 중에 하나죠. 계절적으로 많은 변화 현상을 나타내며 소화기 전염병에 비해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호흡기 전염병 같은 경우는 주로 겨울철에 많이 감염이 되고, 관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호흡기 감염병은 세대기가 잠복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잠복기 중에 내가 아직 증상이 없는데 감염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호흡기 감염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그러니까 소화기계 감염병 같은 경우는 임상 증상이 먼저 나타난 다음에 세대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니까 관리가 돼요. 근데 호흡기계는 어때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전염을 먼저 시켜요. 잠복기 때. 그러니까 관리가 더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으로 봤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균 배출이고요. 얘가 증상이라고 보면은 호흡기는 이런 식의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에 전파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소화기계는 어때요? 균 배출이 있으면은 이렇게 먼저 증상이 나타나요. 균 배출이 더 이후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더 쉬운 게 소화기계죠. 4번, 만성 건강보균자의 존재가 문제시되는 수가 많다. 이건 소화기계의 특성이죠. 그래서 호흡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균을 배출을 하고 끝나는데, 소화기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상이 소멸되고 난 다음에 균 배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많긴 하지만 일부 소화기계 감염병들은 어때요? 만성적으로 계속. 대표적인 거 장티푸스.
장티푸스 감염자의 한 3% 정도는 균을 영구적으로 배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장티푸스 메리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평생 장티푸스 균을 뿌리고 다녔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음식, 요식업 이런 데 종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드렸었죠. 자, 5번 대부분의 인구 집단에서 이병 손실일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자, 이 얘기 나오면 이병 손실일수가 뭐예요? 물어보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자, 질병에 걸려 있어서 손해보는 일수, 그걸 이병 손실일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호흡기계 질병이 여러분들 보면은 여름에는 식중독이 많이 유행을 하고, 뭐 소화기계 감염병이 많이 유행을 하고, 겨울철에는 호흡기계 감염병이 많이 유행을 하는데, 겨울철 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죄다 감기 혹은 독감, 그렇죠? 근데 여름에 어때요? 많이 못 봐요, 그렇게. 그렇죠? 소화기계 감염병 걸렸어 이런 사람 본 적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감기는, 독감은 한 번씩은 다 걸려요 또. 그래서 이병 손실일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호흡기계 전염병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들 이어서 풀어볼게요.